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12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간 거죠. 자, 800명대에 육박하던 확진자가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하면서 500명대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정부가 화이자 백신의 추가 구매 체결에 이어 노바백스 백신 도입을 위한 사전 논의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보면 패턴이 좀 비슷한 게 주말과 주초, 주 중반이 500명대, 600명대, 700명대 아니면 6, 7, 800명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 상황인데 요새 추세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지금은 4차 유행이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주별로 패턴을 보면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확진자 숫자가 감소했다가 수요일부터 증가하는 패턴이 보이는데요. 예. 말 그대로 주말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말 효과가 왜 화요일까지 나타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저희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다음 날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발견된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면 월요일에 접촉자에 대한 조사에서도 줄어들게 되면서 화요일까지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면서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주 단위 일일 평균 확진자 숫자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주 단위 일 평균 확진자를 고려해라. 보니까 감염 경로가 알 수 없는 그런 확진자가 30% 된다고 해요. 그러면 많게 보면 세 명 중에 한 명인데 앞으로 갈수록 그러면 이 감염 경로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확산 추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확진자 숫자입니다만 예.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과 그다음에 확진율인데요. 네. 그런 지표들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지역 사회에 숨겨져 있는 확진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역학조사의 역량들이 조금 부족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감염 경로라는 것이 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추적을 할 수 있지만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역학조사를 더 자세히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런 지표들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예. 그만큼 누적된 확진자와 유행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경북 12개 군에서 새로운 거리두기가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 자영업하시는 상인분들은 좀 환영을 하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일주일간 시범적으로 시행되긴 하지만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방역만을 생각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신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다들 너무 고생을 하시면서 언제쯤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4차 유행의 확진자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 가파른 상태입니다. 이런 논의 같은 것들은 당연히 지속이 돼야 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대책은 수립을 해야겠지만 시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뒤였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정말 국민들에게 드리는 신호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법은 백신을 많이 접종한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럼? 네, 우리가 이제 언제 종식이 되냐, 그다음 언제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존재 조건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계획상으로는 2분기 정도 되는 것이고요. 네.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어야지 그분들이 완전히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섣부르게 완화하면 유행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피해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4천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량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된 물량이 지금까지 차질이 빚어진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확언을 했잖아요. 근데 왜 많은
보도 기사도 그렇고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식의 보도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왜 그럴까요? 네,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것과 실제 도입되는 것에 괴리가 있어서 그런데요. 네.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이 더 빠르게 들어오는 걸 바라실 텐데 예. 정부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2분기, 3분기에 따라서 이제 적정한 분량의 이제 도입 물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민들과 이제 정부의 괴리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화이자 백신이 2천만 명분 정도가 추가 도입되면서 이제서야 국민 전체가 안심할 만한 총량은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총량에선 확보가 되었지만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이 도착할 수 있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2분기까지는 고위험군과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만 네. 오히려 3분기에 mRNA 백신, 국민적인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백신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신호가 들어옴으로 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화이자나 말씀이시죠? 모더나 같은 mRNA 백신들이 더 이제 3분기가 되면 원활하게 공급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2분기에 백신 수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 현장에서도 체감이 되고 있고요. 예. 2달이나 3달 정도 버티면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2분기의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사회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목적인데 2분기 접종에 있어서는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분기가 지나가게 되면 대부분은 mRNA 백신 위주의 공급, 그다음에 선호도가 더 심해질 겁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mRNA 백신의 계약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3회차 접종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3회차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본질적으로 3회차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스팅의 개념과 업데이트의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부스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의 지속 기간을 길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업데이트의 개념은 뭐냐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쓰기에는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스푸트니크 B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보다는 mRNA 백신이 본질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회차 접종을 만약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면 예. 전 국민 5천만 명 분에 대한 1회 접종 분량이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도입 물량을 보면 거의 딱 맞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노바백스 백신 허가를 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일단 구매 계약은 됐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이 좀 우려를 낳는 것 같아요. 네,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합성화원 백신이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이고요. 그다음에 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인데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는데요.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사용해보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성과 효과성에 있어서는 좀 이제 신뢰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승인 절차들이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백신 자체에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절차만 잘 밟으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빠르면 5월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5월 말이나 6월 정도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노바백스 CEO와 만나서 네. 공급 관련 일정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이제 노바백스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농 공장에서 위탁 생산 중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생산 공장이 있다 보니까 좀 수급 일정이 좀 수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거든요. 네, 국내에 생산 공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급에서는 굉장히 좋은 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는 우리나라에선 mRNA 백신 위주의 공급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바백스는 어떻게 보면 보험에 가까운 역할을 할 거고요. 우리가 기본 접종 이외에는 노바백스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노바백스가 이제 출시된 백신이기 때문에 예. 업데이트와 부스팅에 대한 고려는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까지 감안을 하면 노바백스 2회 접종을 하더라도 나중에 mRNA 백신으로 1회 추가 접종을 해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접종이라고 하는 2회 접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노바백스 자체도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백신 접종을 이제 정부가 속도를 내겠다, 방역 당국이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5월이나 뭐 7월 정도부터는 하루에 지금 현재까지가 220만 좀 넘게 백신 1차 접종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5월이나 7월부터는 정은경 그 청장도 그랬고 150만 명 하루에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가 백신에 접종하는 그런 예방 접종 역량은 되게 높은 거죠. 네, 저는 우리나라가 물량이 도입만 되면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겨울철만 되면 겨울철이 도달하기 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시잖아요. 네.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많으면 수십만 명 이상이 이미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도입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사용 조건과 보관 조건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영하 20도 정도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하루 최대 100만 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보고 예. 저는 접종 속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제대로만 들어온다면. 네,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렇군요. 네. 그 어제부터 보건의료인도 있고 만성 신장 질환자, 경찰 공무원, 소방 이렇게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접종 예약률이 생각만큼 높진 않나 봐요. 이게 지금 이분들한테 접종하는 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아직 높지 않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이제 2분기에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특히 사회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매우 드물지만 희귀혈전 발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3분기에는 이제 mRNA 백신이 충분히 도입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다 보니 지금 접종 대상자들께서 이제 접종을 미루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사회 필수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필요로 접종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네.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사회적인 필요 때문에 접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접종에 따른 감사와 보상을 해드릴 수 있냐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될 점이고요. 예. 이런 분들이 접종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유도를 하는 설득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설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이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나중에 맞을 수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안전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신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합성화원 백신이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이고요. 그다음에 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인데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는데요.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사용해보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성과 효과성에 있어서는 좀 이제 신뢰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승인 절차들이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백신 자체에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절차만 잘 밟으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빠르면 5월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5월 말이나 6월 정도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노바백스 CEO와 만나서 네. 공급 관련 일정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이제 노바백스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농 공장에서 위탁 생산 중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생산 공장이 있다 보니까 좀 수급 일정이 좀 수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거든요. 네, 국내에 생산 공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급에서는 굉장히 좋은 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는 우리나라에선 mRNA 백신 위주의 공급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바백스는 어떻게 보면 보험에 가까운 역할을 할 거고요. 우리가 기본 접종 이외에는 노바백스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노바백스가 이제 출시된 백신이기 때문에 예. 업데이트와 부스팅에 대한 고려는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까지 감안을 하면 노바백스 2회 접종을 하더라도 나중에 mRNA 백신으로 1회 추가 접종을 해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접종이라고 하는 2회 접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노바백스 자체도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백신 접종을 이제 정부가 속도를 내겠다, 방역 당국이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5월이나 뭐 7월 정도부터는 하루에
지금 현재까지가 220만 좀 넘게 백신 1차 접종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5월이나 7월부터는 정은경 그 청장도 그랬고 150만 명 하루에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가 백신에 접종하는 그런 예방 접종 역량은 되게 높은 거죠. 네, 저는 우리나라가 물량이 도입만 되면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겨울철만 되면 겨울철이 도달하기 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시잖아요. 네.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많으면 수십만 명 이상이 이미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도입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사용 조건과 보관 조건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영하 20도 정도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하루 최대 100만 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보고 예. 저는 접종 속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제대로만 들어온다면. 네,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렇군요. 네. 그 어제부터 보건의료인도 있고 만성 신장 질환자, 경찰 공무원, 소방 이렇게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접종 예약률이 생각만큼 높진 않나 봐요. 이게 지금 이분들한테 접종하는 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아직 높지 않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이제 2분기에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특히 사회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매우 드물지만 희귀혈전 발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3분기에는 이제 mRNA 백신이 충분히 도입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다 보니 지금 접종 대상자들께서 이제 접종을 미루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사회 필수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필요로 접종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네.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사회적인 필요 때문에 접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접종에 따른 감사와 보상을 해드릴 수 있냐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될 점이고요. 예. 이런 분들이 접종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유도를 하는 설득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설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이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나중에 맞을 수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안전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둘을 그렇게 비교해서 맞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혈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발생률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거의 100만 명 이상 되시는데요. 그중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말하는 희귀혈전은 혈전증과 더해서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고요. 예.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인종 자체가 굉장히 혈전 발생률이 낮은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혈전 발생률이 다른 나라보다 좀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런 면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희귀혈전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과 이제 피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워낙 코로나 유행 상황이 좋다 보니까 이익이 좀 적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접종하시는 분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거나 의료진들이시거든요. 예. 그러면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접종에 따른 이익도 더 크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희귀혈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설명은 드릴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만약에 희귀혈전이 본인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거를 조기에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본인이 느끼어서 그 의료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예.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증 부작용이고 똑같이 생명을 위협시킬 수 있는 이제 중증 이상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30분만 관찰하시면 대부분의 사례를 그 자리에서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희귀혈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접종하고 4일에서 6일 정도 지나서 증상이 발현하시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두통이 특징적인데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접종 후에 이런 사실들을 좀 알려드리고 두통이
증상이 발생을 하고 점점 더 심해지면 빨리 병원에 오실 수 있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백신을 골라서 맞을 수는 앞으로도 없는 거죠? 선택해서 개인이. 저는 이 문제는 시기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1차적인 목표가 고위험군과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분기에는 백신 선택권을 도입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가 돼서 mRNA 백신과 합성화원 백신이 도입돼서 물량이 좀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거기서는 선택권을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이제 만 7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접종 2주 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0%의 예방 효과를 보였고 화이자는 93.2%라고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집계된 건지 어떻게 또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2분기에 이 백신 수용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백신 접종하면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라는 그런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백신 접종하신 분에서 발생률과 접종하지 않은 분에서의 발생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하고 나서 2주가 지난 다음에 백신 접종하신 분과 접종하지 않은 분의 발생 건수를 비교하는 것인데 예. 저는 지금의 비교가 굉장히 간단하고 과학적으로 보면 조금 허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 결과를 아직 잠정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면밀한 결과를 보면은 조금 더 숫자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발생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접종하면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이거 전해드리고 잠시 말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독도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외교 문서인 외교청서에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조금 전입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서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이렇게 독도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예. 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 잠시 좀 3차 부스팅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차 부스터샷 접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은경 본부장이 이제 국내에서도 3차 접종까지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승인된 백신이 얀센을 제외하고는 모두 2차 접종 물량 아니겠습니까? 3차 접종을 한다면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3차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의 지속 기간을 길게 해주고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종을 같은 백신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 전달체가 아데노 바이러스입니다만 예. 그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서 접종할 때마다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같은 경우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바이러스 전달체를 2번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만약에 3회차 접종을 똑같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해버리면 네. 그 백신 자체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면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데이트 또는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것은 mRNA 백신이 가장 대응하기도 편리하고 예. 접종했을 때 효과도 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차 접종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mRNA 백신 위주의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1회 접종 물량을 2022년까지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mRNA가 다른 쪽에서도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이 이제 가장 임상 시험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청소년에 대해서도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임산부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 CDC에서는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임산부와 청소년에 대한 추가 접종 물량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3회차 접종 물량과 접종 대상이 확대되었을 때 물량까지 감안을 해서 네. 그 물량까지도 저희가 도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요, 1, 2차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을 맞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3차에 말씀하신 것처럼 mRNA 백신을 맞게 된다면 1, 2차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작용 증상이라든지 어떤 혈전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차 때 다시 또 우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일까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차 접종이라고 하거든요. 예. 1회차, 2회차는 다른 백신을 예. 맞고 3차는 또 다른 백신을 맞는 것들을 우리가 교차 접종이라고 하는데 교차 접종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임상시험을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교차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지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